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말을 타고 또 백두산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만에 로켓맨이란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요약 정리한 것이며 숨진 전 특감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다시 내놓으라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이례적으로 이달 말에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거나 자력 번영 등 새 정책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이후 4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중 정상회담과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내홍에 빠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권한 밖의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 퀄컴에게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특허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가 특감 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과 해당 첩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청와대가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제보 경위와 이첩 과정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특감 반원이 아닌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를 받고 일부를 편집해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접수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지난 2017년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고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A 행정관은 이후 절차에 따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인 만큼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해 경찰로 이첩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소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숨진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A 행정관에게 제보를 한 사람은 누군지 밝혀졌나요?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을 파악해서 알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에 공직자인 제보자와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고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제보자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이 제보를 편집한 이유에 대해 중복된 내용이 많고 난잡한 표현도 있어서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을 확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출될 증거인 만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A 행정관이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첩보 전달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최근에 숨진 검찰 수사관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월쯤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을 점검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에 숨진 동부지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 내려갔던 이유가 이 점검 때문이라는 건데요.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각종 억측과 의혹이 뒤를 잇고 있다면서 브리핑 중간에 조사 내용이 담긴 문건을 들어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료는 브리핑 뒤에 기자단에게 배포됐는데요.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논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담겼습니다. 알려진 대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된 논란이 검찰과 경찰의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관련 내용에 한정해서 활동했다면서 보고서에도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숨진 수사관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청와대 앞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친 끝에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보안시설로 해당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인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검찰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무엇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자택을 포함해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또 이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배경은 뭔가요? 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분석한 자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청와대의 감찰무마나 인사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당 자료를 모두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유 전 부시장 자택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4+1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여야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당과 별도로 민주당 그리고 야4당이 4+1 협상을 시작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진행된 회동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주제는 내년도 예산안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로 국회 예결특위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은 끝났는데요. 이에 따라 공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 감액과 증액을 논의한 뒤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 전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경우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라며 맞서고 있어 논의에 추가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민주당 측 대표자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각종 민생 법안 등 시급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언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 5당 모두 협상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내홍을 겪고 있다는데 어제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 승리를 위해서 임기 연장 여부를 묻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앞 최고위 중진 연석회를 앞두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최고위가 너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황교안 대표가 권한받게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비박계이자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현 의원은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가 향후 당내 반발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가자 경찰이 이를 되찾기 위해서 검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검경 갈등이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어준 경찰.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나 복원 작업을 통해 얻은 포렌식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에 반발한 경찰이 포렌식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없으면 포렌식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가능성이 작은데도 영장 역신청 계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경찰의 반발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검경 갈등이 영장 역신청을 계기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1조 원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사건인데 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토록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 고법에서 첫 사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인데다 LG전자와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고 퀄컴과 공정위 양측이 유명 대형 로펌들로 소송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입니다. 퀄컴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표준 필수 특허의 특허권 사용을 거절하고 제한한 것, 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권 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을 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는데요.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이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셋이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이른바 프렌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로 전체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입니다. 하루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을 체납해 공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허준과 올인, 식객 등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 씨가 양도소득세 등 13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대교 평택 방향에서 트럭과 트레일러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25톤 트레일러가 이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곳곳에는 눈이 내렸고 새벽에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도로에 살얼음이 낀 상태였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이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인 4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데요.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과의 만남 시작됐습니까?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이곳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회담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중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인 6시 반쯤에는 장관 공관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앞서 내일 오전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저녁까지 꽉 찬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안, 또 내년에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 방안은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직 방한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왕이 국무위원의 이번 방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 국무위원의 방안 자체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방문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 제한과 같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는 중국이 여러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또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강경 노선이 담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함께 이번엔 이례적으로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 등 북한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백두산 등정에 앞서 혁명 전적지도 시찰했는데 김 위원장은 새로운 투쟁 열기가 흘러들어서 새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은 지난 10월 16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또다시 세상에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을 통해 중대 결심을 예고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때맞춰 북한 노동당은 이달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변화한 대내외 정세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려고 회의가 소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결정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회의 땐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잇따라 나섰고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열린 올해 4월 전원회의에서는 대북 제재에 맞선 자력 갱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비핵화 협상을 중지하고 국방력 강화를 포함한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이나 자력 번영 등 새로운 길을 제시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예, 조금 전에 리포트도 보고 오셨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 만에 또다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중대 결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두산을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징적 의미도 큰 곳이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좀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찾았던 곳이라서 네. 지금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동행한 인물들을 보면 군 간부들이 많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게 좀 특징인데요. 이번 등정만이 아니라 이제 10월 15일에도 그때 갔었거든요. 예. 그때와 같이 연계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2020년이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 5월에 이제 5년 동안
뭐 정책을 잘해서 경제 발전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해니까 성과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5개년 전략의 승리를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하고 결산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아마도 지금부터 그런 2020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군 간부들을 데리고 간 걸 두고 이제 북한이 좀 강경 노선을 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연말까지 이제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최대의 압박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건 거의 유일한 게 뭐 군사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김정은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대내 전략은 한마디로 군의 위상은 좀 약화시키고 경제 쪽에 많이 민생을 많이 돌봐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데 군에게 힘을 실어줘서 뭔가 큰 도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좀 뭐 돈도 안 드는 위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시위를 지금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군부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동도 많이 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군부의 사기도 돋아줘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시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또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냐. 경제 중심에서 이제 뭐 강경 노선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달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원회의는 북한의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이제 정의원 후보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인데 네. 이제 노동당의 최고 이제 당대회가 없을 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개 4월에 열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 4월에 회의가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또 하는 거거든요. 네. 좀 이례적인 것이고 또 연말 시한이라고 하는 북미 협상의 시한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어떤 북미 협상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 노선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북미 협상이 지금 마지막 반전이 생겨서 또 잘 될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랬을 때를 대비한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말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신년사에 이제 반영이 되고 내년 1년이 그 신년사에 반영된 어떤 일정표대로 계획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뭐 잘 됐을 가능성, 못 됐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두 자리라고. 개나 세 개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아마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연말 전원회의 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해놓고 빨리 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건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새로운 길이니까 단순한 그냥 무력 도발 이거는 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새로운 길은 아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을 좀 섞는 걸 생각할 수 있죠. 통일부 장관께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에도 매진하면서 그러나 미국하고의 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군사 부분에선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간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하고 협상이 이제 없을 테니까. 지금 연말까지 뭐 만약에 미국이 새롭게 셈법 안 하면 협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니까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북한이 뭐 새로운 길을 간다 그래서 뭐 엄청난 새로운 위협이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만약에 새로운 길을 가는 건 북한이 핵보유국의 길로 들어서겠죠. 그러나 그걸 공식화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나마 조금 지금 관계를 개선하는 건 비핵화 한대니까 그러는 거지 김정은의 제약성이 굉장히 크다.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면 무슨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또 쉽지 않은 게 그나마 지금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되는 게 김정은한테는 좋잖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미국에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런데 뭐 조 바이든이나 뭐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북한이랑. 그 민주당이 되면 더 낭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면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예. 김정은으로서는 핵도 갖고 경제도 살리고 뭐 하고 싶겠지만 또 관광도 뭐 해가지고 뭐 주민들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쏴봐요. 누가 그런 나라에 관광을 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하고 저것도 김정은이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면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모든 결정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먼저 판단해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백두산 갈 때 최룡해나 박봉주 뭐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 몇몇 아주 최고의 지도자들 몇 명한테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묵인을 받아 놓고 그다음에 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저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박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공표하는 사실상 저게 자리인 셈이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네. 김정은이 김정은이 결정한 거를 박수 쳐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김정은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구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도 북미 협상이 잘 되면 물론 더 좋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위기가 올 거는 아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이제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네,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2년 만에 꺼내들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 나온 것 자체는 불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네.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압박을 한다거나 적대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소한 맥락은 예. 이제 기자가 그렇게 물은 거죠. 당신이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3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그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그를 좋아하고 우리는 관계가 매우 좋다. 예. 하다가 이제 단지 그 사람은 로켓을 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거다. 예. 그게 이제 정확한 번역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맥락을 보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그런 맥락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변호하고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것 자체는 불길한데 그러나 그 맥락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는 기조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화법도 그렇고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좀 그 친분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니까 오히려 우호적 관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네, 너무 단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 지금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현안이 이제 뭐 쥐썸이야 한일 관계도 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 네. 이거 당장 지금 협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남북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남북 접촉을 일단 좀 자제해라 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강산 우리 그 문제도 김정은이 관광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이제 남북 접촉을 좀 피하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설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비선 만남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을 테고요. 그러나 북한한테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거는 지금 뭐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 정도 쏘는 거는 그래도 판이 유지가 되겠지만 중거리 이상 또는 핵실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판이 완전히 깨지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줘야 되고요. 일단 북한이 판을 완전히 깨버리면 트럼프가 대화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거를 일단은 막고 그다음에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한국에도 국내 정치 행사도 있고 그렇지만 일본의 올림픽, 미국의 대선 이걸 봐도 잘못하다 낭패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처지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일설에는 중국이 북한한테 대량의 식량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과거보다 지금 무역량 같은 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 아베도 김정은 만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압박 메시지만 가지고 김정은이 어떤 그 태도 변화, 핵 비핵화를 얻어내는 건 거의 어렵다. 따라서 지금 낮은 수준이더라도 1단계 합의를 하고 2단계 합의는 재선에서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매우 믿기 어려운 게 오바마가 이란 핵 합의를 그냥 바로 그냥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핵 문제로 미국하고 합의해 놓고 미국이 안 지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핵을 러시아에 다 보냈는데 크리미아 반도 러시아가 뺏어가는데 미국이 구경만 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과연 미국을 어떻게 믿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에도 서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북미 간의 신뢰가 조성이 되면 이건 비핵화하는데 아주 이게 최적의 방법이다. 근데 미국이 북한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빅딜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신고도 해라, 사찰도 한다, 검증해야 된다,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화생방 무기, 인권 문제 이거저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갑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황 관리가 중요하니까 낮은 수준이라도 스몰 딜이라도 일단 1단계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진정시켜 놓고 북한의 핵을 동결이라도 시켜 놓은 다음에 재선돼서 또 2단계 합의로 가는 게 낫다라고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좀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전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북미 간의 신뢰를 좀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정도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뭐 시사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희망으로 본다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봤듯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명백하게 자기는 주한미군을 이제 자기 나라로 귀국시키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 일로 보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드러낸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발언도 역시 궤적이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미국의 정책이 대통령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도 역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추진을 했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군 지휘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카터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한 3만 명, 4만 명을 철수시키려던 계획이 한 3천 명 정도의 소규모 이제 순환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군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참모들의 의견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너무 무게를 두어서 의미를 두어서 파악하다가는 큰 판을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미군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지켜주는 것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자 나라들 지켜주는데 미국이 엄청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주한미군이 꼭 그 미국 자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대외안보 전략의 주축으로 한 70년 동안 삼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유의했던 게 다른 나라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수출로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900억 달러 흑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100조가 넘는 돈이죠. 우리 1년 예산의 5분의 1 이상의 돈을 우리가 무역으로 중국에서 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등장 이후에 한국이 중국하고 거의 전략적으로 적국이 되고 있어요. 적국이 돼서 이 쥐소미아나 사드 배치 같은 건 우리 정부가 전혀 원한 게 아닌데도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쥐소미아 같은 건 한일 간의 협정인데 이게 미국이 제3국이 다른 나라들 간의 협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완전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신뢰를 범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또 쥐소미아 연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보면 지금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 이상 쓴 게 10년 이상 됐고요. 5배 이상 쓴 지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북한은 1990년 이후에 전투기냐고 한 대도 들여온 적이 없고 우리는 매 정부마다 20대 이상씩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공군력 그런 거는 상대가 안 돼요. 예.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한 말씀이 뭐냐면 비건 대표, 지금 이 사람이 국무부의 부장관이 돼서 폼페이오가 상원의원 출마하면 국무부 장관 대리할 사람입니다. 국무부 2인자예요. 이분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자기 모교인 미시간 대학을 방문해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이게 비핵화가 좀 진전이 되면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해서 계속 한미훈련할 게 아니다. 이 벌써 부장관 이 사람의 입에서 벌써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한 얘기가 뭐냐면 뭐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도 나는 합리화할 수 있고 철수하는 것도 합리화할 수 있는데 단지 계속 주둔하려면 공정하게 부담이라는데 저 공정하다는 게 지금의 5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주한미군 그대로 놔두고 또 뭐 핵 우산 씌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면서 돈은 안 내겠다. 이러면 미국이 받겠어요? 저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나라가.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이미 쓰기 시작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이거를 저는 10,000명 정도는 우리가 철수해도 받아들이겠다. 예.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 아니라 2배라도 올리면 우리 국민들의 대미 감정 크게 악화될 겁니다. 예.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게 아니라 미군을 줄이고 그 공백을 우리가 메우겠다. 왜냐하면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데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건 핵억지력입니다. 핵억지력만 그거는 돈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확실한 신뢰와 보장에 따른 거기 때문에 핵억지력만 보장하면 우리가 주한미군 그렇게 28,500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 조금 줄여도 좋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기서 그냥 그만하고 작년 수준으로 그냥 받겠다. 저는 그렇게 나오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군을 다 철수시켜서 미국에서 그 군인을 유지하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핵억지력이나 핵능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은 강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대시키지 않을 거죠. 제대시키면 돈이 줄겠지만 미국에서 그 군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국을 견제도 못하죠. 그다음에 국방비는 더 들죠.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니까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될까요?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양쪽 정부에서 생각한다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하는 정도. 예. 이제 지금 내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협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협상의 폭은 1조 38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 정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러니까 한 1조 한 8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이 이제 협상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5조 원 얘기 나오고 6조 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허상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좀 이제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게 호가를 부른 다음에 계속 내리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조 800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좀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우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특감 방언 내려보내서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 챙기신 적 있습니까? 유족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재수 수사 상황 파악하려고 고인에게 연락하신 적 없나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압박 많이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어떤 관계셨습니까? 평소에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종합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충격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물품 도난 피해를 당한 70대 어르신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까지 직접 확보해서 경찰서를 찾았지만 사건 접수에만 2주가 걸렸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해자를 지구대로 보냈다가 경찰서로 보냈다가 시간만 끈 건데요. 경찰이 어떤 변명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0대 고모 씨는 1년 전 물품 보관 창고에서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자 지난 10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야 상습 절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사건을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1년 전 조사를 담당했던 A경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고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경찰은 자기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라고 전화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1년 전 사건을 조회해보더니 어처구니 없게 고 씨에게 다시 A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도둑 모습이 담긴 화면을 확보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노인을 경찰들은 사건 접수는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뭐 나 몰라라 그 식이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경찰이 재수사 요청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가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지 2주 만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금 40살인 경우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정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40살인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 여명이 10년 전보다 남녀가 각각 3.2년과 2.5년씩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보다 3.1년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보합으로 나와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기대 수명의 증가세가 멈춰섰습니다. 고령화 가속 등으로 주요 사망 원인 질병에서 폐렴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10%로 10년 전보다 비중이 3.1배나 늘었습니다. 폐렴은 지난해부터 사망 확률에서 뇌혈관 질환을 앞질러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3대 사망 원인 질병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변화하는 식생활과 음식 문화에 발맞춰서 유망 식품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식품 분야 5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비찜과 생선 조림, 콩볶음 등이 차려진 식탁입니다. 어르신 드시기에 좀 부담스러울 듯한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쉽게 으깨져 씹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위한 이런 음식들은 마트 등에서 포장재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65살 이상일 거란 점만 봐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배달받은 상자에서 고기와 채소, 반찬 등을 꺼냅니다. 간단하게 볶거나 그릇에 담으면 한 끼 식사입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위해 칼륨 등 일부 성분을 줄였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메디푸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 상향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 시장으로 시작한 대체 식품 분야. 편의점에서 파는 콩버거와 김밥, 파스타까지 다른 음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 기능성 식품이나 간편 음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각각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유망 식품 산업 규모와 일자리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활동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찍혔는데 사람이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아니라 자연에서 태어난 곰으로 추정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지리산에서 직선 거리로 50km 떨어진 덕유산 자락 삼봉산.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서너 살 된 어린 곰과 어른 곰의 중간 크기로 9월 초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애벌레도 주로 좋아하는데 곤충이나 애벌레 종류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방사한 반달가슴곰과는 달리 귀에 발신기가 없어서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 주변에는 올무에 걸린 듯한 흔적도 뚜렷합니다. 목에 어떤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무에 의해서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발버둥 치다가 도망가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덕유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리산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67마리로 적정 서식 밀도 78마리에 점차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백두대간 구간인 전라북도 장수에서 반달가슴곰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리산을 벗어난 장수와 덕유산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는 역대 2번째 혹은 3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폭염이 세계 곳곳에 이어졌고 태풍의 위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며 지구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016년에 육박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19년에는 북극 대부분 지역, 특히 알래스카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대부분 대륙이 최근 평균보다 더웠다며 2019년은 역대 2위에서 3위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온은 유럽의 이례적인 무더위로 이어졌습니다. 6월 말과 7월 말 두 번의 폭염에 프랑스 기온은 역대 최고인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Les personnes malades, les femmes enceintes,
les nourrissons et les personnes âgées qui sont les plus vulnérables et auprès desquelles il faut être non seulement vigilant, avoir des mesures de prévention, mais pouvoir intervenir le plus vite possible. 또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2,9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강력한 무더위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태풍의 위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10월에는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며 도쿄 서부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폭염과 태풍에 이어 대규모 가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문제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번에도 캐리람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는 1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고 홍콩 케이블 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캐리람 장관이 업무 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며 관례에 따라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접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베이징에서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와 시위 사태 대응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의원 선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시 주석이 다시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시위 사태로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았던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초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지지를 확인받았습니다. 여기에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시 주석이 캐리람 장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주목됩니다. 캐리람 장관은 미국이 제정한 홍콩 인권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我哋覺得呢個法案咧係完全冇必要，亦都係完全冇理據嚇。香港嘅人權同埋自由咧都係受到基本法嘅保障。 중국 정부는 홍콩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에 대해 이딴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등 5개 비정부 단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 단체들과 관련 있는 미국 외교관들 홍콩 추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관영신문 성격의 글로벌 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도 당분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9월 홍콩 시위 도중 전철역 구내에 기물을 파손한 10대 학생 2명에게 4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내라고 홍콩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홍콩 법원이 어제 17살과 15살 학생 2명에 대해 툰먼 경전철역 안에 승차권 발매기와 CCTV 등을 부순 혐의로 28만 5천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공공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내려진 첫 선고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홍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불법적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안에 맞춰 중국의 관변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의 영자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국제문제 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을 취한 글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중 관계가 망가지고 감수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와 달리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용 무기인 만큼 중국의 안보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중국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딪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이른바 4+1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5당이 힘을 합치면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책임자 가운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여권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요약 정리한 것이라며 숨진 전 특감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추가적인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하원 지도부는 과도한 증액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거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폭탄 관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고수 입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권이 이른바 4+1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최후 통첩 다음 날, 응답 없는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결국 만났습니다. 첫날 모인 대표들은 각 당의 예산안 담당자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증감액에 대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남은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1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4+1 중심으로 가지만 한국당의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막판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어떤 형태건 간에 자유한국당에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목적지가 다르다고 버틸 것인지 지금이라도 올라타 길을 찾아볼 것인지 4+1 협의체가 시동을 걸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주요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민정수석실이 확보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찰 책임 3인방 가운데 박형철 반부배 비서관,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최종적으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논의한 이른바 3인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감찰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백 전 비서관이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 조사에 앞서 3인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순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전망과 함께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또는 청와대 인사들의 감찰 무마 중단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메신저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른바 윗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고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일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도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첩보 문건의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 A씨가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전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이유가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이라는 점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국정 2년차 부처 간 엇박자 점검을 위한 활동이었다며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당시 그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18년 1월 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이게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좀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하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며 검찰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돕고 있다면서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청와대,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자료 폐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만약 공수처가 지금 있다면 청와대 관련 의혹도 특별감찰반원의 죽음도 모두 묻혔을 것이라며 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원호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친문 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 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당 중진들도 특감 반원의 죽음을 비정한 정권의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명명백백한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죽음의 구판에서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목숨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넘어 청와대 관련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민주당은 검찰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야당이 진상조사위까지 꾸려 의혹을 파헤치면서 여와 야 그리고 검찰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국무위원을 만나 오늘 회담을 통해서 한중 정상과 고위급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와 환경, 문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구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며 파트너라면서 각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방한 둘째 날인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이번 달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그리고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 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달 안에 비건 대표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과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인상 압박에 대해 상황이 크게 다르게 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를 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은 현지 시각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4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 하원 지도부는 과도한 수준의 증액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 증진이 주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 엘리엇 앵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배 넘는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한 근거와 상세한 주한미군 유지 비용, 합의무산 대책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하원이 한미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위비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They used our military to defend immensely wealthy nations,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두 위원장은
주한미군 28,500명은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이 주 목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이 거세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시점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폭 인상을 예고한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소카 이재용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택시업계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 글에서 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고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며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이 2.9% 수준인데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산업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 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지되면서 수시 합격자도 속속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주변의 수시 합격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지원 전략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정시 준비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권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 3년 동안 노력의 결과물을 받는 날.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간혹 고개를 흔들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수험생들에게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 갈 만한 수준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냥 상향으로 조금 지원해보고 안 되면 1년 더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준비했던 것만큼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을 토대로 속속 발표되는 수시 결과를 보면서 개별 상담 등 정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당락의 변수가 될 수학과 국어의 표준 점수와 각 대학의 영역별 가중치 등의 진학 지도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학생과 못 본 학생이 아마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정시 상담을 하는데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표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자신이 같은 점수대 수험생들 가운데 어느 과목에서 우세한지 따져보고 가중치 적용이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점수를 받아도 정시 전략에 따라 목표 대학은 물론 상위 대학의 당락도 좌우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주변의 수시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정시에 대비해 내 점수 유형에 가장 적합한 반영 모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서울 동작구청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의 불법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200여 명을 투입해 옛 수산시장이 폐쇄된 뒤 노량진역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불법 노점 50여 개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상인 30여 명이 크게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2명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청 측은 상인들과 2시간여 대치하다 오전 9시 20분쯤 철수했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폭탄 관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로스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하고 있으며 일부 좋은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흔들며 관련국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Well, tariffs are the core of international trade. The mechanism that you regulate trade with between countries is a comb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EU,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5월이었던 결정 시한을 180일 연기했는데 그마저도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3주가 되도록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다시금 관세를 지렛대로 내세운 겁니다. 외신들은 로스 장관의 발언이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이유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만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기습 철권 관세를 예고하고 한국 등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통상 안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1원 오른 1달러에 1,194.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환율이 1,190원 선을 넘어선 건 지난 10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맨유를 상대로 시즌 10번째 득점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말 맨유에서 경질된 모리뉴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맨유 구단이 모리뉴를 경질하자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Look at his demeanor. Look at the way he's an absolute misery. 지도자 경력에서 유일하게 리그 우승에 실패한 맨유는 모리뉴에게 상처의 현장이었습니다. And I won more premierships alone than the other 19 managers together. 3 for me and 2 for them. Respect, man, respect. 맨유가 버린 모리뉴는 불과 1년 후 토트넘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적장으로 맨유를 상대합니다. It is a bit like Mr. Mandela was saying sometime, you never lose, you win or you learn. And at United I won and I learned. 토트넘 취임 후 3전 전승. 맨유에서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조롱받던 모리뉴 축구는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몰아쳤습니다. 영국 언론은 맨유가 모리뉴의 경질을 후회할지 모른다며 이번 경기에 묘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No, I'm not a villain. I'm not an enemy, but I am the coach that is trying to win against Manchester United. And that's the way I think they are going to look at me. 모리뉴를 내친 맨유는 공교롭게도 더 나빠졌습니다. 14경기를 치른 올 시즌 4승 6무 4패 리그 11위, 1988-89 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토트넘전 결과에 따라 맨유 솔샤르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At least I know then the sources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is they're not sources. They're just made up blatant lies. 이른바 모리뉴 더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손흥민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한 골만 추가하면 4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달성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LPGA 투어 인기 스타 박인비와 박성현이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를 뽑는 팬투표에서 나란히 2회전에 올랐습니다. 박인비는 미셸 뷰와 벌인 1회전에서 팬투표 85%의 지지를 받아 미셸 뷰를 따돌리고 8강에 올랐고, 박성현은 유소연을 57%대 43%로 이기고 역시 2회전에 진출해 박인비와 8강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LPGA 투어는 2010년 이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16명을 대상으로 뽑는 팬투표를 실시해 최고 선수를 가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주춤했지만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철원과 포천의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서울도 영하 5도, 남부 지역도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1cm 안팎의 눈도 조금 오겠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도 호남 서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눈발이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와 더불어서 빙판길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2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는 5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엔 중부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